그날 밤 최강의 딸 최도연이 사라졌고 그 순간부터 이 동네는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처음에 이상함을 느낀 사람은 최강 본인이었는데요. 늘 같은 시간에 귀가하던 최강의 부인 황미경의 전화가 그날따라 계속 연결되지 않았고 최강은 별일 아니겠지 하면서도 묘하게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었더라고요. 최강은 특유의 냉정한 얼굴로 아무 일 아니라는 듯 사무실을 정리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걸 본 사람은 이용희밖에 없었습니다. 이용희는 대수롭지 않게 형, 오늘따라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이네 라고 말했지만 최강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정남현은 마트에서 장부를 정리하다가 이상한 소문 하나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동네 건너편 골목에서 검은 차가 며칠째 같은 시간에 서성이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정남현은 민서를 떠올리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바로 곽병남에게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곽병남은 철물점 셔터를 내리다 말고 누가 이 동네를 건드리면 가만 안 두지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었죠. 그런데 진짜 문제가 터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황미경이 귀가하지 않았고 최도연 역시 학교 학원 차량에서 내린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연락이 경찰로부터 최강에게 직접 들어왔습니다. 최강은 순간 귀에서 소리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의 머릿속에는 그동안 억지로 묻어두고 있던 수많은 위험한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고 설마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스쳐 지나갔습니다. 최강은 바로 이용희, 곽병남, 정남현, 박정환에게 연락을 돌렸고 5사람은 아무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같은 장소로 모이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5명의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같은 공포가 떠올라 있었는데요. 최강은 그제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미경이랑 도연이가 사라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남현은 민서를 껴안 듯 가슴을 움켜쥐었고 곽병남은 주먹을 불끈 쥐며 이를 악물었고 이용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고 박정환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멍하니 최강만 바라봤습니다. 정남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었습니다. 최강 이거 우연 아니에요. 선우 실험 얘기 터지고 국방부 얘기 나오고 난 뒤부터 동네가 계속 이상했잖아요. 그 말에 모두가 동시에 침을 삼켰고 최강은 이미 그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단서가 도착합니다. 최강의 휴대전화로 정체를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는데요. 도연이를 살리고 싶으면 혼자 움직여라. 그 문장을 본 순간 최강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차분해졌고 그 눈빛은 다시 사람이 아닌 전투 도구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박정환은 그 메시지를 보자마자 바로 눈치를 채버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최강이라는 존재 자체를 노린 국가 단위의 미끼라는 걸 말이죠. 박정환은 낮게 말했습니다. 형, 이건 개인 범죄가 아니에요. 위에서 움직였어요. 최강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꾸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더 겁이 난다. 정남현은 그 순간 민서를 떠올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도연이지만 내일은 민서일지도 모른다. 그 공포가 온몸을 파고들었고 곽병남 역시 도대체 국방부가 여기까지 손을 뻗쳤다는 거야? 라며 분노를 숨기지 못했었죠. 그렇게 최강 가족 납치라는 사건은 다시 한번 우리 동네 특공대를 움직이게 만드는 폭탄 같은 신호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납치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최강을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잔인한 작전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최강은 메시지를 받은 뒤부터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는데요. 그 침착함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용희는 그런 최강을 보며 속으로 이 상태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 작전 때도 최강은 감정이 정리될수록 더 깊은 곳까지 내려가곤 했거든요. 곽병남도 그런 기색을 느꼈는지 철물점 앞에서 담배를 연달아 피우며 초조하게 서성였고 박정환은 이미 노트북을 켜서 메시지 발신 경로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환은 키보드를 두드리다 말고 낮게 말했는데요. 형, 이거 일반 조직 아니에요. 경로가 정부망이랑 몇 번 겹쳐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남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정남현은 아무 말 없이 민서에게 전화를 걸었고
신호음이 계속 울리다가 받지 않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민서는 그날따라 친구랑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있었고 정남현은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최강은 그 장면을 보며 마음이 더 무너졌는데요. 내 가족 하나 지키지도 못하는 내가 이 동네를 지키겠다고 설치고 있었구나라는 자책이 심장 깊숙이 파고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용희는 그런 최강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었습니다. 형, 지금 형이 무너지면 진짜로 다 끝나는 거야. 그 말에 최강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눈빛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정남현의 전화가 드디어 연결됐습니다. 민서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밝은 목소리로 엄마, 나 지금 집 가는 길이야 라고 말했지만 정남현은 그 평온한 한마디에 오히려 더 큰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정남현은 민서에게 괜히 괜찮은 척하며 조심히 와라고 말했지만 전화를 끊자마자 정남현은 거의 울먹이며 말해버렸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누구든 건드릴 수 있어요. 도연이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박정환은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메시지 발신 위치가 과거 UDT-0 프로젝트 실험 대상자들이 사라졌던 지역과 일치한다는 겁니다. 박정환은 화면을 보여주며 숨을 삼키듯 말했습니다. 형, 이건 최강 가족만 노리는 게 아니라 실험에 재가동일 가능성이 커요. 그 말이 떨어지자 모두가 동시에 떠올렸습니다. 과거 동네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던 몇 명의 주민들, 그리고 사고사로 처리됐던 이해할 수 없는 죽음들. 그 모든 것들이 한 줄로 연결되기 시작했고 최강은 그제야 입술을 꽉 깨물며 낮게 말했었습니다. 나 때문에 시작된 거야. 이번엔 내가 끝내야 해. 하지만 아무도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최강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집에 거의 다 와갈 무렵이었는데요. 골목 입구에서 갑자기 낯선 차량이 멈춰섰고 민서는 그 차가 마치 자기를 기다린 것처럼 느껴져서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나중에 말했었습니다. 다행히 그 차는 그대로 지나갔지만 그 짧은 순간이 민서의 하루를 완전히 뒤틀어 놓았습니다. 민서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정남현에게 안겼고 정남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민서를 껴안고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각 최강은 결국 혼자 움직이겠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놈들이 원하는 건 나야. 내가 나가야 도연이도 산다. 그 말에 곽병남이 폭발하듯 소리쳤는데요. 너 혼자 나가면 그게 끝인 줄 아냐? 그 다음엔 민서고 남현이고 우리 가족 다 죽는 거야. 최강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곽병남의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용희는 그제서야 최강 앞을 가로막듯 말했었습니다. 예전 작전에서도 그랬지. 너 혼자 영웅처럼 튀어나가다가 죽을 뻔했잖아. 이번엔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박정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지금 이 싸움에서는 감정보다 구조가 먼저예요. 구조를 이해해야 가족도 살려요. 그 말들이 최강을 더 괴롭게 만들었는데요. 최강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을 버릴 수도 있었지만 동네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는 생각에 더 깊은 내적 갈등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또다시 도착한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런 최강의 머릿속을 완전히 부숴버립니다. 민서도 범위 안에 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남현은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고 최강은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을 처음으로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나랑 도연이 문제야. 남현이랑 민서는 건드리지 말라고. 하지만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남기고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정남현은 눈물이 고인 채 최강을 바라보며 말했는데요. 최강 도연이 지키는 마음 이해해요. 나도 민서 엄마니까. 근데 지금은 우리 각자 가족만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그 말은 모두에게 칼처럼 꽂혔고 이용희는 그제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야. 그날 밤 최강은 집에 홀로 들어갔고 텅 빈 집 안에서 황미경과 최도연의 흔적들만 가득한 공간 속에 서 있었는데요. 식탁 위에 놓인 도연이의 숙제 공책, 현관에 가지런히 놓인 황미경의 신발을 보는 순간 최강의 눈빛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건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돌아갈 수 없는 결심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최강의 집 밖에서는 이미 또 다른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서의 동선이 기록되고 있었고 누군가는 다음 타깃이라는 말을 조용히 내뱉고 있었던 겁니다. 최강은 그날 밤 내내 집에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요. 황미경과 최도연의 흔적이 가득한 공간에서 최강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조사관으로서 수많은 사건을 꿰뚫어 보던 냉철한 눈이 가족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졌던 겁니다. 그때 꺼져 있던 휴대전화가 다시 진동했는데요. 이번엔 영상 파일 하나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최강이 영상을 재생하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화면 속에는 최도연이 있었습니다. 눈은 가려져 있었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고 있는 도연이의 모습이었죠. 도연이는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에 최강의 세계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용희, 곽병남, 정남현, 박정환 모두 영상이 공유된 순간 말을 잃어버렸고 정남현은 민서를 떠올리며 그대로 눈물을 흘려버렸습니다. 곽병남은 분노를 억누르며 벽을 주먹으로 쳤고 이용희는 최강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었습니다. 형 살아있다. 그럼 아직 기회 있는 거야. 박정환은 곧바로 영상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했고 영상 송출 위치가 폐쇄된 군수 물류기지 인근이라는 걸 밝혀냅니다. 그 장소는 과거 UDT-0 프로젝트 물자 이동이 기록으로만 남아있던 곳이었고 공식적으로는 이미 사용 중지된 시설이었습니다. 박정환은 숨을 삼키듯 말했죠. 형 이거 덫이에요. 완전히 준비된 덫. 최강도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었습니다. 그래도 간다. 그 말에 곽병남은 욕설을 터뜨렸고 정남현은 울면서 말렸고 이용희는 더 이상 말리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했고 박정환은 이미 루트를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우리 동네 특공대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셈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남현의 집 앞에서는 민서를 노린 두 번째 작전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학원에서 돌아와 씻고 방에 들어갔고 정남현은 이상하게도 그날따라 계속 불안해서 민서 방문을 몇 번이나 열어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문을 열었을 때 민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봉투 하나가 정남현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 안에는 최도연이 묶여있던 사진과 함께 똑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은 민서다. 정남현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너졌고 전화기를 움켜쥔 채 최강에게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최강 이제 우리도 피해자가 됐어요. 도연이만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강은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이 잘못될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였고 동시에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수 없다는 결론에도 도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밖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작전은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그 남자의 계급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말투 하나만으로도 국방부 그 윗선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은 너무 조용했는데요. 그래서 더 불길했었습니다. 정남현은 민서 방 앞에서 몇 번이나 서성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고 그 순간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서가 있어야 할 자리에 민서는 없었습니다. 창문은 열려 있었고 커튼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무렇지 않게 민서의 휴대전화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남현은 비명을 지르며 민서 이름을 불렀고 그 소리는 곧바로 곽병남, 이용희, 박정환에게 전달됐습니다. 최강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무릎이 바닥에 닿는 줄도 모르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시작했다는 죄책감이 도연이보다 더 무겁게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민서는 완전한 납치였습니다. CCTV는 교묘하게 꺼져 있었고 발자국 하나 남지 않았고 오직 다음은 민서라는 메시지만이 현실이었습니다. 박정환은 이를 악물며 말했죠. 형, 이건 실험 대상 확보 작전이에요. 둘 다 필요한 거야. 도연이랑 민서를 동시에. 정남현은 그 말을 듣자마자 최강의 가슴팍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최강. 당신 때문에 내 딸이 없어졌잖아. 그 말은 사실이었고 그래서 더 잔인했는데요. 최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맞고만 있었고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아닌 완전한 자기 혐오가 깔려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그 장면을 보다 못해 정남현을 말리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싸울 때 아니야. 지금은 애들부터 찾아야 해. 이용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죠. 형, 이제 선택해야 해. 도연이만 구할 건지 민서까지 같이 갈 건지. 그 말은 사실상 최강에게 둘 중 하나를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최강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둘 다 놓치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다짐이었고 동시에 거의 불가능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또 하나의 메시지가 동시에 도착합니다. 둘 중 하나만 살릴 기회를 주겠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남현과 최강은 서로를 바라봤고 두 사람의 눈빛에는 부서지기 직전의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동네 특공대의 싸움은 구출이 아니라 선택의 전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최강은 메시지 속 둘 중 하나만 살릴 기회를 주겠다라는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는데요. 그 짧은 문장이 이렇게 무겁게 사람을 짓누를 수 있다는 걸 최강은 그날 처음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정남현은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그대로 무너졌고 박정환은 이미 두 개의 위치 신호를 동시에 띄워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연이 영상이 송출된 패군수 기지였고 다른 하나는 민서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잡힌 항만 인근 창고였습니다. 박정환은 말했는데요. 형 둘 다 가야 해요. 하나는 100% 함정이고 하나는 50% 확률이에요. 곽병남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확률 같은 소리 하지 마. 둘 다 우리 애들이야. 하지만 최강은 누구보다도 그 숫자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확률이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생존 게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강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이는 내가 간다. 정남현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곽병남은 그 말의 속뜻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럼 민서는? 그 질문에 최강은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낮게 말했는데요. 너희가 가줘. 그 말은 선택이었고 동시에 도망이기도 했습니다. 정남현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이용희는 말없이 최강의 어깨를 한번 세게 쳤습니다. 그게 그들 나름의 작별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팀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고 그 순간부터 시간은 무섭게 갈라지기 시작했는데요. 최강이 도연이에게 향하는 동안 항만 창고에 도착한 정남현, 곽병남, 이용희, 박정환 팀은 예상보다 훨씬 치밀하게 짜인 함정과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창고 안에는 민서의 가방과 신발만 남아 있었고 그 위에 또 하나의 메시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박정환은 얼굴이 새하얘지며 말했습니다. 이쪽은 미끼예요. 민서는 다른 데 있어요. 정남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고 곽병남은 욕설을 내뱉으며 창고 벽을 걷어찼습니다. 그때 이용희의 휴대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낯선 이름 하나였습니다. 강성철. 그 이름을 본 순간 이용희는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강성철은 과거 UDT-0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이자 공식 기록상 2년 전 사망 처리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너무도 차분했습니다. 도연이는 지금 최강이 만나고 있을 거야. 민서는 내가 데리고 있지. 그 순간 이 싸움은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패군 수기지에 도착한 최강은 너무도 조용한 공간 속에서 오히려 더 큰 불안을 느꼈는데요. 불이 꺼진 창고 안쪽에서 발소리가 울렸고 최강은 숨을 고른 채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침내 최도연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의자에 묶인 채 눈이 가려진 도연이의 모습은 최강의 심장을 그대로 찢어놓는 것 같았고 최강은 처음으로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끼며 말했습니다. 도연아, 아빠 왔다. 도연이는 울음을 참고 있었는지 최강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터져나오듯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최강은 모든 판단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고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바로 강성철이었습니다. 강성철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최강.
넌 언제나 선택을 틀리는 쪽을 골라. 그 말에 최강은 이를 악물며 외쳤습니다. 민서는 어디 있지? 강성철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살아있어. 내 선택 덕분에. 그 말은 곧바로 최강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강성철은 UDT-0 프로젝트의 핵심 실무자였고 최강이 과거 해외 파병 시절에 쫓아다녔던 바로 그 그림자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 처리됐지만 사실은 다른 신분으로 살아남아 국방부의 더 깊은 어둠을 관리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강성철은 도연이를 가리키며 말했는데요. 넌 내 딸을 택했고 그 대가로 다른 애는 포기했어. 그게 바로 국가가 돌아가는 방식이야. 그 말에 최강은 처음으로 무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죠. 난 국가를 믿은 적 없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그 말에 강성철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그 순간이 최강에게는 유일한 틈이었습니다. 그러나 강성철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믿고 있더라. 그게 문제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다른 장소에서 정남현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민서의 숨소리가 그대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서의 숨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정남현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동안 꾹 참고 버티고 있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정남현은 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한 채 흐느끼며 민서의 이름만 계속 불렀는데요. 민서는 숨이 가쁜 목소리로 엄마라고 불렀고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려 있던 공포와 분노, 죄책감이 정남현의 가슴을 동시에 찢어놓는 것 같았었습니다. 강성철의 목소리는 너무도 담담하게 이어졌습니다. 민서는 지금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다. 내가 알고 있는 실험 대상 중 하나지. 그 말에 곽병남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니들이 사람 새끼냐? 하지만 강성철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다.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이 싸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정남현은 그제야 깨달았는데요. 이 싸움은 단순한 납치 사건도 개인의 복수도 아니고 국가가 사람을 어떻게 소모품처럼 사용하는지에 대한 진짜 전쟁이라는 걸 말입니다. 같은 시각 패군 수기지 안에서 최강은 도연이의 줄을 풀고 있었습니다. 도연이는 최강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고 최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도연이 등을 두드리며 그 작은 몸이 무사하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숨이 턱 막힐 만큼의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최강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 맴돌고 있었는데요. 민서. 강성철은 그런 최강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내 딸을 살렸다. 아주 훌륭한 아버지야. 최강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낮게 말했죠. 그럼 넌 아이들을 죽이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운가? 강성철은 잠시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는 항상 누군가의 아이를 먹고 크는 법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기지 내부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고 이용희와 곽병남, 박정환이 외곽에서 진입했다는 신호가 동시에 들어왔습니다. 강성철은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 발 물러섰고 최강은 본능처럼 도연이를 품 안에 더 깊이 끌어안았습니다. 이 전쟁은 오늘로 안 끝나. 강성철의 그 마지막 말은 선언이었고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이용희와 곽병남이 기지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강성철은 이미 사라진 뒤였고 도연이만 최강의 품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곽병남은 그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이용희는 최강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었습니다. 형 일단 하나는 살렸다. 하지만 최강은 웃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아직이야. 그 시각 다른 장소에서 민서는 눈이 가려진 채 좁은 공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들의 숨소리도 함께 들려왔고 민서는 그제야 이 상황이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는데요.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혼잣말처럼 속삭였습니다. 엄마 나 잘 버티고 있어.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았지만 정남현의 마음속에는 마치 민서의 목소리가 그대로 전해진 것처럼 아프게 박혀 들어왔습니다. 정남현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었습니다. 최강 이 싸움,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최강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 눈빛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개인의 분노를 넘어 동네 전체를, 아이들 전체를 지키기 위한 전쟁으로 확장됐다는 걸 최강도, 정남현도, 곽병남도, 이용희도, 박정환도 모두 본능처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도연이는 집으로 돌아왔고 황미경 역시 따로 격리되어 있던 장소에서 구조됐다는 연락이 최강에게 전달됐습니다. 최강의 집에 다시 불이 켜졌지만 그 집은 예전의 평범한 집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이는 밤마다 잠결에 몇 번이고 깨곤 했고 황미경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지만 눈빛만은 예전으로 돌아오지 못했었거든요. 최강은 그런 가족을 보며 매일 밤 스스로를 더 깊이 몰아붙였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끝을 보자. 그리고 마지막 장면처럼 박정환은 어두운 방 안에서 혼자 또 다른 자료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강성철의 과거 기록, UDT-0 실험 대상 명단,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새로운 프로젝트 명칭이 하나 더 떠올랐습니다. UDT-0 페이지 2. 박정환은 숨을 길게 내쉬며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형, 이건 1명, 2명 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화면 밖 어딘가에서 강성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겹쳐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다음은 너희 동네 전체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동네 특공대의 싸움은 구출이 아니라 국가와의 전면전으로 완전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동네 특공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